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행복해지려는 관성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입니다. 이 책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고작 몸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좀 멋진 일이다. 뭐뭐라고 제가 읽은 부분에 여러분은 무엇을 채워 넣으시겠어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소소한 무엇?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저는 바로 떠오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작지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가 있을까? 분명 있을 텐데 바로 안 떠오르는 걸 보면 제가 스스로에게 관심이 부족했거나 지금 나는 행복한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세요? 평소에 어제 몇 년 전에 말고요. 지금 행복하신가요? 이 책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행복은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성취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서 발견하고 단련을 통해서 유지하는 것이다. 불행한 일이 많았던 날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행복의 0점을 맞추자. 지금 행복에 버릇하지 않으면 내일도 행복에 실패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오늘 힘들고 불행한데 언젠가는 행복한 날이 오겠지 라고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만약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행복해질 수 있는 무엇을 찾아서 실행에 옮겨보세요. 고작 뭐뭐로도 행복할 수 있는 그 뭐뭐를 찾아서 뭐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뭐뭐거렸죠? 그만 뭐뭐하고 자, 오늘의 책 행복해지려는 관성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끔씩 오래 보자. 며칠 전 퇴근길 우연히 학교 선배와 마주쳤다. 근 10년 만에 만나는 익숙한 얼굴에 긴가민가하다 조심스럽게 저 혹시 하고 말을 걸자 저쪽에서도 반색했다. 오랜만이다. 잘 지냈냐? 안부를 묻는 것도 잠시. 금세 침묵이 맴돌았다. 먼저 어색함을 깬 건 선배 쪽이었다. 그래. 연락하고 언제 밥 한번 먹자. 우리는 그렇게 멋쩍은 미소와 함께 손을 흔들며 자리를 무마했다. 뒤돌아 발길을 재촉하는데 씁쓸한 마음이 일었다. 알고 있었다. 그도 나도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이고 밥 한번 같이 먹는 일은 더욱이 없을 것이다. 정말 그럴 생각이었다면 혹시 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부터 먼저 물었어야 맞았다. 언제 밥 한번 먹자, 술 한잔 하자는 의뢰 그런 것이었다. 진심이 아니어도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예의 인사말. 20살 학급의 울타리를 벗어나 가장 먼저 접한 사회생활은 점심 약속이었다. 모두가 같은 시간 3355 모여 같은 메뉴를 먹던 고등학교 때와 달리 모든 것은 약속과 합의에 기반했다. 먼저 제안을 하고 상대가 수락하면 요일과 공강 시간을 맞추고 메뉴를 정했다. 일련의 과정은 때때로 피로감을 주기도 했지만 빽빽하게 채워져가는 스케줄러를 보면 묘하게 어른이 된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말하자면 밤 약속이란 사회인의 언어였다. 그래서인지 함께 성인이 된 친구들은 언제부턴가 밥 한번 먹자를 인사말처럼 주고받기 시작했다. 그때의 나는 치기 어린 순정주의자였고 그런 빈말들을 결벽증적으로 싫어했다. 해서 바로 스케줄러를 꺼내들고 날짜를 정할 것이 아니라면 되도록 그런 말은 하지 않으려 애썼다. 어느덧 그로부터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이제 나는 제법 사회인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어른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던진 무수한 밥 한 번 중 가능한 한 많은 밥이 외침이 아닌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틈틈이 뜬금없이 날짜 잡기를 즐겨한다. 잘 지내시죠? 언제 시간 되세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특별한 목적 없이
온전한 선의로 자신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이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용기 낸 한 번은 관계에 불씨를 지핀다. 그렇게 끊어질 듯 켜켜이 이어져 온 소중한 인연들이 지금은 참 귀하고 고맙다. 세월은 흐르고 오늘은 늘 바쁘다. 가족조차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버거운 현실 속에서 잦은 만남이란 불가능에 가깝다. 갈수록 혼자됨이 편해진다. 주기적인 만남과 안부 인사에 지치고 멀어짐에 대한 죄책감이 짐스러워 스스로 완전하기를 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순수한 관계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자리 잡고 있다. 관계의 깊이가 만남의 빈도와 비례했던가. 매일 만나도 공허한 관계가 있고 가끔 만나도 돌아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선물 같은 인연이 있다. 1년에 한 번, 아니 몇 해에 한 번이라도 기쁘게 볼 수 있는 관계. 그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한쪽의 용기와 이어나갈 수 있는 양쪽의 이해. 관계에 지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닐까. 자주 홀로 되더라도 가끔씩 오래 보고 싶다.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돈 버는 일. 어릴 때 취미랑 특기 헷갈리지 않았어?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기저기서 맞장구를 친다. 사물함에 취미, 특기, 장래 희망을 써붙이던 시절, 고작 열에 가까이를 산 어린이에게 취미와 특기를 구분하는 것은 퍽 버거운 일이었다. 취미는 좋아하는 것, 특기는 잘하는 것이라는 선생님의 부연 설명을 듣고 나서도 의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같은 거 아닌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또래 대비 곧잘 하는 편이었다. 좋아해서 잘하게 된 건지 잘해서 좋아하게 된 건지 선후 관계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중요하지도 않았다. 자연스럽게 커서도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거니 했다. 취미 그림 그리기, 특기 그림 그리기, 장래 희망 화가. 취미 이꼴 특기 이꼴 장래 희망의 등식이 성립하던 시절이었다. 흥미와 역량을 분리해 생각하기 어려웠던 그것들이 너무나 매끄럽게 밥벌이로 이어질 거라 오해하던 시절. 그러나 발디딘 세계가 넓어질수록 좋아하는 것들의 배신이 줄을 이었다. 숱한 관심과 시도들이 잘하는 것이 되지 못한 채 취미의 경계에서 피고 졌다.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 나의 취미란에 탈락 없이 머무는 것들은 주로 잘함에 대한 기준이 없거나 불필요한 것들, 여행, 독서 등이다. 혹은 잘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들, 즉 좋아만 하는 것들. 특기란을 채우는 데에는 점점 용기가 필요했다. 스스로 무언가를 잘한다고 명명하는 것에 대해 면구스러움을 넘어 가소로운 마음마저 잃었다. 자기 검열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증빙이 필요했다. 주로 점수나 타이틀로 대변되는 것들이었다. 오랜 기간 취미의 칸에 갇혀있던 글쓰기는 청탁을 받고 글을 쓴 지 몇 해가 지나서야 슬그머니 눈치를 보며 특기의 칸으로 넘어올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안다. 좋아하는 것은 결코 잘하는 것과 같지 않으며 돈 버는 것과는 더욱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좋아하는 일 이꼴 잘하는 일 이꼴 돈 버는 일의 등식이 성립할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는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그럭저럭 잘하는 일로 돈을 벌고 못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위해 기꺼이 자원과 마음을 할애한다. 몇몇은 잘하는 일의 영역으로 옮겨올 수 있지 않을까 은밀한 욕심을 내보기도 하지만 돈을 벌 깜냥은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또한 안다.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돈 버는 일이 반드시 같아야 할 필요도 없다. 순수한 애정에 의무가 깃들 때 때로는 부담이 설렘을 가로막기도 한다. 각각이 역할을 나누어 분화되어 있는 존재 방식도
사실은 썩 괜찮다. 어떤 일은 생각만으로 가슴이 뛰고 시도만으로 삶을 기대하게 한다. 어떤 일은 생계와 무관한 영역에 남도록 지킬 수 있어 다행이다. 그리고 어떤 일은 이 모든 일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일상을 지탱한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출근을 한다. 출간 원고 작업이 한창이지만 감사히도 생계와는 무관하니 마음에 여유가 있다. 이달부터는 재즈 보컬을 배운다. 영 자신은 없지만 가슴이 뛴다.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다. 그냥 내일 뛰면 안 되는 걸까? 생생히 기억한다. 초등학교 시절 내리쬐는 뙤약볕 아래 흙먼지 날리는 운동장. 하얗게 그어진 출발선 뒤에서 준비 소리에 맞춰 자세를 취할 때 긴장감. 두 손으로 땅을 짚고 엉덩이를 치켜든 채로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1, 2초 남짓한 그 시간이 나는 유난히도 싫었다. 그렇다고 달리기를 못하냐고 하면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었다. 다만 모두가 똑같은 자세를 취하고 출발이라는 호령 소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 긴장감이 죽도록 싫었을 뿐이다. 긴장을 잘하는 편이다. 많은 이들이 그랬겠지만 고3 때는 소화장애까지 걸렸다. 수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 막혀 뭘 먹어도 체기가 올라왔다. 취업 준비생 때는 면접을 앞두고 남몰래 엉엉 울어버린 적도 있다. 막상 면접장에 들어가면 그렇게 떠는 편도 아닌데 대기할 때의 그 긴장감만 생각하면 속이 울렁거렸다. 하다못해 어학시험만 해도 마찬가지. 고사장, 수험표, OMR 카드, 시험지 넘기는 소리는 늘 나를 도망가고 싶게 만들었다. 긴장을 잘하는 사람이 안 그래도 긴장도가 높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나마 의식적으로라도 긴장감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해온 덕에 그럭저럭 잘 살아내고 있다. 김연아 선수의 너무 많이 연습해서 하나도 안 떨려요 라는 말을 바이블 삼아 스스로의 노력을 탓하며 일부러 더 자주 많이 출발선 위에 나를 세웠다. 때때로 매일 오늘 몫의 출발선 위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출발 신호에 맞춰 전력 질주하지 않으면 낙오될지도 모르는, 크게는 입시, 취업, 이직, 출세와 같은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을 것이고, 작게는 당장 오늘의 출근이 그렇다.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집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전력 질주는 시작된다. 이따금 도망치고 싶지만 묵묵히 전진하는 이유는 트랙을 이탈하는 데 어쩌면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간혹 지칠 때에는 퇴근길 서점을 산책한다. 요즘 인기 있다는 책들의 표지를 하나하나 읽는 것만으로도 제법 위안이 된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게으른 게 아니라 충전 중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 등 유행처럼 쏟아지는 힐링 에세이들이 대체로 예상 가능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2030 독자들을 중심으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는 것은 그만큼 이 뻔한 위로와 울림이 간절했다는 방증일 것이다. 멈추고 싶은 욕망과 힐난하는 시선 가운데 단단해지고 싶은 선언적인 외침이 어쩐지 아리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글귀. 지금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주로 교실 급훈으로 자주 등장하고 나 역시 몇 번이고 책상 머리에 붙여 놓았다. 당시에는 명언이라고 고개를 주걱거렸는데 다시 보니 조금 이상하다. 그냥 내일 뛰면 안 되는 걸까? 내일 뛰더라도 오늘은 멈춰 쉬고 싶은 날이 있다. 매일 쉬지 않고 걷는 삶과 가끔 뛰더라도 종종 멈추어 쉬는 삶.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다. 선택의 문제일 뿐.
그러니 오늘이 혹시 그런 날이라면 오늘 당신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 슬픔의 연대. 질문하기를 좋아한다. 같은 질문에 대해 각기 다른 답변들을 듣고 있으면 사고가 확장되고 나를 둘러싼 세계가 조금은 더 넓어지는 느낌이 든다. 마주 앉은 상대를 더 이해하게 되고 호감 지수가 상승하는 것은 덤이다. 취미, 장래 희망부터 취향에 이르기까지 레파토리도 다양하지만 최근 그 목록에 추가된 질문이 하나 있다. 슬플 때 주로 어떻게 해? 유난히 슬픈 사람들이 많은 요즘이다. 장기화된 팬데믹에 가슴을 옥죄는 사건 사고까지 울고 싶지 않은 사람을 찾는 일이 더 어렵다. 감정을 지배하는 디폴트 값이 슬픔이 되어버린 것 같은 요즘. 질문을 하는 이유는 호기심 때문도 있지만 타인의 답안지를 참고하고 싶은 마음도 크다. 아, 그런 방법도 있겠구나. 나도 다음에 해봐야지. 답안은 가지각색이다. 슬픈 영화를 찾아보는 사람, 술을 먹는 사람, 여행을 가는 사람, 운동을 하는 사람, 잠을 자는 사람, 청소를 하는 사람. 내 경우에는 보통 여행을 가지만 그마저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도 높은 슬픔에는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 그 안에서 울고 자기를 반복한다. 끼니도 거르고 내일이 없을 것처럼 자고 일어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나오면 배가 고프다. 그 와중에 배는 또 고프다. 먹고 싶은 메뉴를 정성껏 골라 허기를 채우고 다이어리를 펼친다. 감정의 잔해를 쏟아내다 보면 다시 또 눈물이 날 때도 있다. 괜찮다.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손바닥만한 페이지 안에서 분노와 타협, 좌절과 극복을 반복한다. 다만 한 가지 꼭 지키는 것은 그 끝에 그래도로 시작되는 문장을 하나 더하는 것이다.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도 아직 괜찮다. 그래도 다시 힘내보자. 딱 그만큼의 긍정과 딱 그만큼의 용기면 대체로 충분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종종 감당하기 힘든 슬픔을 맞닥뜨린다. 아무리 길을 쓰고 털어내려고 해도 도저히 가시지 않는 불안과 우울. 그럴 때 결국 위로가 되는 것은 여행도 잠도 다이어리도 아닌 사람. 나의 슬픔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다. 그로 인해 깨닫는 것은 개인이 극복할 수 있는 슬픔의 총량에는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오늘 나의 총량이 다한 날에는 어쩔 수 없이 타인의 총량에서 빌려올 수밖에. 역으로 오늘 나의 총량이 여유 있는 날이라면 타인의 슬픔을 기꺼이 들어주려 한다. 어쩌다 감사히 오늘은 덜 슬픈 마음이 더 슬픈 마음을 위로해주는 메커니즘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슬펐던 어느 출근길, 나보다 더 슬픈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쓴 일기로 글을 마무리한다. 모두가 자신의 마음과 투쟁 중이다. 고민 하나 없는 사람 없고 불안하지 않으니 없으며 우울을 모르는 자 없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울고 싶지 않은 마음 하나 없다. 산다는 것은 마음을 붙드는 일인지도. 간헐적 기대와 행복에 기대어 불안, 우울과 더불어 사는 과정인지도. 내가 나를, 내가 너를, 네가 나를 덜 아픈 마음이 더 아픈 마음을 끊임없이 보듬고 붙드는 여정인지도. 다행히 오늘은 나의 총량에 여유가 있다. 기꺼이 듣고 그 어느 날 기꺼이 기대겠다. 오해의 역학. 아니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해? 오해라는 단어 앞에 완벽하게 자유로운 이가 있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말과 문자의 틈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난다. 그중 해소되지 못한 사소한 어긋남이 시간과 권태를 먹고 사람들의 입에서 무성한 오해로 자라난다. 그저 덜 자란 어른들의 치기로 여기기엔 성역이 없다.
누가 누구는 빼고 보자더라 하는 식의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나 있을 법한 전언이 회사나 노인정에서도 버젓하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오해 앞에 얼굴을 붉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들이 모여 내가 모르는 나의 얼굴, 평판을 형성하기 때문일 것이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억울한 것은 해명한다. 타인의 입에서 빚어지는 나의 얼굴이 내가 인지하는 나의 얼굴과 가능한 가까워지기를 희망한다. 쉽지 않다. 오해라는 것은 애초에 그 재료는 나였을지언정 발단은 상대의 마음속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오래전 근거 없는 소문에 시달린 적이 있다. 처음 말을 전해 들었을 때의 얼얼한 감각이 지금도 선연하다. 묻고 물어 알게 된 오해의 발단은 허무하리만치 사소한 것이었다. 돌아보면 유치하지만 당시에는 괴로웠던 시간들을 관통하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긴 오해는 애초부터 그럴 연이었다는 것. 사실 여부를 떠나 나를 둘러싼 모든 말들에는 나의 지분이 있으니 끝까지 책임을 져야 맞다 여겼다. 포기하지 않고 말을 골랐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말했다. 하지만 해소를 위한 노력마저도 최선을 다해 오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앞에서라면 무슨 말이든 제 기능을 잃고야 말았다. 배려하고자 했던 마음은 위선으로, 적극적이고자 했던 행동은 건방으로 폄하되었다. 노력밖의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니 외려 마음이 편해졌다. 그저 사람의 입으로 말미암은 천재지변이었다. 덕분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그 뒤로 나는 타인의 평가나 오해에 한결 관대해졌다. 타인의 면면을 온전히 아는 일이 가능하던가. 우리는 모두 서로를 오해한다.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인식은 나에 대한 오해의 총합이다. 어떤 오해는 황홀하고 어떤 오해는 불쾌하다. 어떤 오해는 과하고 어떤 오해는 박하다. 나라는 사람의 같은 행동, 같은 말, 같은 특성에 대해 서로 다른 두 오해가 기랑하며 공존한다. 자신감 있는 애와 잘난 척하는 애, 부침성 좋은 애와 염치 없는 애. 그 사이 어디쯤이 아마 내가 모르는 나의 얼굴이 형성된 지점일 것이다. 나는 그냥 여기 있고 그것들은 저너머 타인의 관념 속에서 피고 진다. 어차피 자력밖의 일이라면 구태여 가장 나쁜 것을 끄집어내 스스로를 할퀴 이유가 있을까. 어떤 오해에는 무책임해질 필요마저도 있다. 덧붙여 나를 오해하는 그 사람을 아마 나도 오해할 것이다.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그리 생각하면 오해란 참 공평한 작용이 아닐 수 없다. 마음 방학. 모든 게 엉망인 날이었다. 한 달 넘게 공들여 준비한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크고 작은 이슈들이 더해지자 스스로의 선택들에 대한 불신이 마음을 어지럽혔다. 10,000원 버스를 잡아탄 퇴근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류장까지 잘못 내렸다. 걷기에는 멀고 택시를 잡기에는 가까웠고 다시 버스에 몸을 구겨 넣을 용기는 더더욱 없었다. 간신히 억누르고 있던 서름이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그때 길 건너로 순두부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당장 집에 가서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었지만 내일 올더라도 지금 행복하고 싶었다.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듯 선언했다. 방학. 결연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여기 순두부 하나랑 소주 하나 주세요. 실수 아닌 척, 의도한 시간인 척. 버스까지 잘못 내린 서러운 하루는 순식간에 맛있는 반주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기특한 하루가 되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동력 삼아
다음 날도 나는 울지 않았다. 마음방학이라는 자체 제도를 가지고 있다. 말 그대로 마음의 방학을 주는 것인데 어느 날 문득 마음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 작전 타임을 외치듯 스스로 부여한다. 원칙은 간단하다. 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할 것. 최대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한다. 타인의 시선에 대한 염려도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잠시 내려놓는다. 내일의 나에게 후일을 맡기고 오로지 지금 나의 기분만을 생각하는 철없는 이기주의자가 되어보는 것. 무엇을 하고 싶은지, 먹고 싶은지 끊임없이 지금의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묻는다. 어떤 마음방학에는 무례한 약속을 취소하고 도서관으로 향했다. 또 어떤 마음방학에는 휴가를 내고 경주로 떠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마음방학은 느지막이 일어나 먹고 싶은 메뉴로 밥을 지어 먹고 읽고 싶었던 책을 보다가 달리기를 하고 돌아와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며 맥주를 마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 해야 하는 일에 부채감에 밀어놓았던 하고 싶은 일들에게 기꺼이 일상의 자리를 내어준다. 지극히 사소하지만 나를 웃게 하는 것들,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로만 채우는 시간은 시든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삶의 애정을 환기시키고 삶과 나를 화해시킨다. 마음방학은 생의 주인공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일이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기대와 의무를 의식적으로 거두어내고 작은 판단부터 온전히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내려봄으로써 생활의 부침에 이리저리 틀어진 행복의 기준점을 다시 나로 맞추는 일이다. 이 간헐적이고 사소한 이기적 선택들이 모여 삶의 행로를 조금 더 나의 행복을 위하는 방향으로 조율해 나갈 것을 믿는다. 이와 비슷한 자신만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몇 알고 있다. 혹자는 평화의 날, 혹자는 파업이라고 부를 뿐 그 취지는 같다. 일상에 있어 변칙을 허용하는 일종의 치팅데이인 셈이다. 그러니 오늘 유난히 엉망인 하루라면 마음의 방학을 부여해보자. 터널 안에서는 터널을 볼 수 없다. 한 발자국 벗어나 관망하는 시간 속에서 다시금 확인하게 될 것이다. 사실은 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할 수 있음을. 내 기분에 대해 이유를 물을 때 그냥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슬퍼, 그냥 좋아, 그냥 싫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행복해 라고 말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뭔가의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내가 1등해서 난 행복해. 취업이 돼서 행복해. 드디어 연애를 하게 돼서 행복해. 주식이 떡상해서 행복해. 거창하고 대단한 이유가 있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대부분의 날을 불행하게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행복하지 않으면 다 불행한 건 아니겠죠.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은 그저 그런 날도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세요? 딱히 불행하지 않았다면 불행하지 않아서 참 다행인 오늘을 아주 조금은 행복한 날로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